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힘들고 아쉽고 저는 지금은 일단은 조금 후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반도체는 언제 살지 계속 지켜보면서 직전 저점 수준에 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사셔도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반도체가 키다. 사실 팀장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네. 그 뷰를 좀 바꾸시긴 그쵸?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사실 전망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말은 해야 되지만 그쵸. 그게 또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좀 어떠셨어요? 제가 긴 호흡에서 어떤 그림인데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커브를 너무 급하게 틀었죠. 솔직히 커브를 너무 급하게 틀다 보니까 잘 가다가 왜 갑자기 일어나라는 당황하시는 분들 그리고 왜 갑자기 저럴까라는 의아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하나씩 들어보시면은 큰 흐름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직후 1400대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는 그 큰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원래 생각했던 2022년 하반기쯤 나올 수 있었을 조정이 좀 앞당겨졌다. 그로 인해서 그런 변수가 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기저에 깔려 있었던 병목현상 이게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드릴까 아니면은 좀 세게 강하게 말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조언을 받았던 것은 여태까지 굉장히 강한 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쟤는 강세인데 조금 톤 다운을 했구나 정도를 인식을 하신다면 오히려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세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커브를 틀었죠. 그래서 많이 흔들리신 분도 계시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2018년에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예고를 드렸었죠. 2018년 전망을 좋게 보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 시장 꺾인다, 이제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간 전망을 냈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돼서 4월 전망을 하면서 연간 전망을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때 다 시장 안 된다, 이제 끝났다, 뭐 인버스 ETF 다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랑은 또 달라요 이번에. 왜냐면은 저는 뭐 제목에서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내년 1분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긴 추세에서의 흐름들은 유지되는 가운데 예상했던 조정의 시점이 좀 앞당겨져 왔다.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더 세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번에 잘못 버티면은 다음 상승 추세에서 타기가 너무 힘드니까 최대한 빨리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지금은 주식 투자를 너무 세게 할 때가 아니라 좀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라는 것들을 급한 마음에 드리다 보니까 좀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도 당분간은 좀 더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힘들고 아쉽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음이 어떠실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10월 달에 와서 말씀드렸을 때도 그 당시에 왔을 때 최선의 선택이 이거다. 왜냐면은 3,300에서 3,000선까지 왔는데 여기서 10%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버티고 갈 것인가, 좀 후퇴했다 다시 채비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후퇴했다가 다시 채비를 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후퇴 부분을 너무 세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죠. 다음 스텝에서 다음 기회를 역전의 발판으로 마련하고 역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코스피가 최근에도 3,000선을 넘어서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단기적으로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성수 영역인 것 같다. 저도 따라잡기 힘들다.
오히려 3천선 이상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릴 때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조금 상황 변화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야 이러다가 여기서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긴 추세에 있어서 지금 중간 정도 왔다고 중간 정도 왔다라고 본다면은 저희 추세 반전에 있어서 이 후행은 좀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 조정을 기다렸다가 살 것인가 여기서 좀 후퇴했다가 다음 스텝에서 좀 뒤늦게 만약에 제 판단이 또 다시 틀려서 뒤늦게 추세가 먼저 추세가 반전된다면 따라갈 것인가 저는 지금은 일단은 조금 후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팀장님 지금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지 알려주시려고 오늘 주제 네. 지금은 물렀을 때 2022년 1분기를 공략한다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면 네. 지난주 12월에 이제 FOMC 네.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날 뭐 당일 분위기는 좋았는데 유엔 하락했다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좀 된 걸까요? 저도 그날 재택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재택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 상황을 보고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주식시장이 나스닥이 그때 2%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뭐 데이터란 데이터들은 집에 있으니까 블룸버그도 못 보고 다 못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랑 뭐 아이패드 2개 켜놓고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쳤었어요. 그러면서 판단을 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진짜 역할을 잘해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때 말을 어떤 말을 했냐면 경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는 겁니다. 라는 식의 멘트를 계속 날려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가 너무 강한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으니까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물가는 안정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말을 너무나도 시장이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맞춰주고 그래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 궁극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시켜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 하는 도중에 계속 증시가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매달 150억 달러씩 돈을 풀던 것을 150억 달러씩 줄여가겠다고 했던 스케줄을 300억 달러씩 줄여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풀었던 것들을 이제 중단하는 시점을 6월 달에서 3월로 굉장히 앞당겼고요. 당초에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2년에는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할 거예요 라는 시그널을 던져줬던 걸 3번 할 수도 있어요 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라기보다는 파월 연준장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파월 연준장이 경기는 좋다. 이제 경기는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수요가 너무 좋으니까 공급이랑 미스매치가 나서 병목 현상,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하는데 결국엔 안정될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올라갔죠. 근데 그러면 왜 그 다음날부터 난리가 난 거냐?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해주는 동안에는 그래 하다가 그렇구나라고 하고 딱 뒤돌아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현실은 아니거든요. 요 밑에 그림 보시면 되는데요. 현실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 제목에서 썼지만 미스매치 구간. 그러니까 보통은 경기가 불안할 때는 통화 정책이 더 완화적으로 비둘기적으로 갈 거야라는 기대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 통화 정책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경우 매파적으로 갈 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통화 정책이 타이트해진다고 봤는데 경기가 좋으니까 타이트해지는 거야 라는 말을 계속 해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시장이 올랐지만 결국에 돌아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경기는 불안한데 통화 정책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 GDP 성장을 전망은 떨어지는데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통화 정책을 더 긴축이 시점이나 아니면 강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FOMC 당일에는 증시가 좋았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이후에 돌아보니까 소매 판매 지표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나쁜 거냐 그러면은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눈높이에 못 맞추는 거예요. 자, 10월 초에 시장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였거든요. 그 시점은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물류 대란 해결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90일간의 총력전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였어요. 그리고 실적 기대, 그리고 이어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가 증시를 막 끌어올렸거든요.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실적, 2022년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빠지기보다는 2800선 초반에서 3000선을 바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그 기대감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기대감이 이 정도였는데 현실이 여기 딱 맞춰줘요. 그러면 시장은 박스권 등락을 보일 거고 기대감이 이 정도였는데 실제가 이 정도예요. 그럼 이러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기대감이 이 정도인데 현실은 여기라고 본다면 아무리 좋은 지표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기대와 현실 간의 이 괴리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현실 간의 팩터들을 본다면 좀 못 미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하는 사이클에서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를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왜 FOMC 당일날 올라갔을까를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파적인 스탠스는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경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긴축으로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경기가 좋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야. 물가가 왜 올라?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왜 인상하냐? 경기가 좋으니까. 이러면서 서로 막 좋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올랐어요. 2017년에도 그랬고, 2015, 2005년, 6년, 7년에도 그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도 핵심 포인트는 경기다. 즉,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GDP 성장률 전망이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시점에 시장이 바닥이 나오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번 매파적인 스탠스가 어쩌면은 2023년 4년까지 조금은 여유를 줬구나.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을 하면 어디까지 금리가 올라가?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만약에 금리가 내년에 3번, 2023년에 4번, 2024년에 4번 막 이러면 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레벨 자체도 많이 높아지고.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매 분기마다 롱거런 중립금리라는 걸 발표를 해요. 이게 지금 요 회색이거든요. 중립금리는 잠재 성장률이나 장기적인 GDP 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금리가 합당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5입니다 현재는. 근데 이번 연준 중앙은행이 제시한 2024년 GDP 성장률 금리 전망이 2.1이에요.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합리적이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2.1로 봤을 때 금리 인상 횟수를 보면 2022년은 3번, 2023년은 3번, 2024년은 2번, 8번인데 2022년은 6개월, 한 8개월 정도 안에 3번을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2023년은 12개월 중에 3번을 인상하는 거고요. 2024년도 12개월 중에 2번을 인상하는 거예요. 그럼 통화정책이 더 타이트해질까요? 더 완화적일까요? 완화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 매를 먼저 만든다는 거죠. 2022년에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빠르게 서두르고 많이 한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와장창 나쁜 그 그림이 아니라 중립금리라는 게 있고 목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처음에는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 올라가는 그림을 선반영을 한다면 그 다음 스텝에는 시장에서는 좀 여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조기에 금리 인상이 끝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나 이럴 때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이라서 단기적으로 매파적인 스탠스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경기가 불안할 때는 마찰적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그림보다는 경기가 얼만큼 좋아질까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괜찮아지는데 통화정책은 더 타이트해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좋은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럼 중요한 관건은 경기가 좋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물가예요. 네. 일단은 물가는 내년 2분기에 레벨이 한번 툭 떨어지고요. 3분기에 한번 떨어지고 내년 말부터는 2%대로 다시 진입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연준이 물가 때문에 우리 통화정책 빨리 가져갈 거야. 물가 때문에 우리 금리 인상 3번 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경기가 중요하다라고 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기가 얼만큼 언제 좋아질까? 네.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은 연말 그리고 내년 1월, 2월 정도까지 어떤 위험 요인들, 어떤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전 내년 3월, 2월, 3월부터 좋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물가가 왜 6.8%까지 올랐을까요?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병목 현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뭐냐면은 네. 물류가 제대로 돌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사고 싶은 사람들이 한 10명 있는데 네. 물건이 한 10개, 15개 들어오면은 뭐 가격이 별 상관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10명이 사고 싶은데 10개가 들어오는 게 8개, 7개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만큼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데에는 네. 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영향을 미쳤지만 음식료, 육류. 네. 그러니까 물류가 제대로 돌지 않다 보니까 연말에 많이 먹고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음식료나 육류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인해서 맞아요. 자동차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중고차 가격이 대폭등을 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당시 저점 대비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왜? 신차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같은 걸 엄청 받아가지고 이제 돈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차를 사고 싶어요. 네. 신차가 안 나와요. 중고차 시장으로 막 달려가겠죠. 한국도 일부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중고차, 외제 중고차 중에서는 인기 있는 거는 중고차 가격이 올랐. 뭐 많이들 아시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 억대 자동차가 몇 천만 원씩 올랐대요. 중고차 가격이. 그 정도로 수요 공급 불안으로 인해서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6.8%까지 올랐습니다. 적어도 진짜로 아마도 6%, 7%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볼 거라는 상상은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여기에 대한 포커스, 그동안에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예상보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이게 유지되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 예상은 2월 달 2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2분기에 물가는 정점을 찍고 둔화될 거예요. 왜? 병목 현상 완화될 거니까요. 물가는 일시적일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세뷰를 말씀드리다가도 네. 10월 달부터 베어리시한 뷰를 말씀을 드린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지금 물가 전망은 여기 보셨던 것처럼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달리, 당초 예상은 여기에 정점을 찍고 3분기, 4분기 이렇게 떨어질 거로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올해 4분기가 정점이고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 2분기부터 레벨이 좀 더씩 떨어지다가 내년 말에는 좀 안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병목 현상이 풀려야지 물가도 안정되고 경기도 회복되고 고용도 조금 더 개선되고, 그럼 이 키를 쥐고 있는 게 뭐냐? 고용인데 고용이 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또 코로나19 상황. 코로나19 상황하고 고용 지수하고 보면은 약 0.68. 그러니까 거의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늘어나면 고용이 부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줄어들면 고용이 좋아지고, 이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계속 미국까지도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가 엄청 나빠진다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이만큼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게 알고 보니까 이 정도야.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은 주가는 이 정도 되돌려 있는 수준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기대했던 경기가 이렇게 후퇴했다면 증시는 꺾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꺾이는 게 추세적으로 쫙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특히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는
좀 한 5에서 7% 정도 조정 국면을 거친 뒤에 시장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다시 경기를 확인하면서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이렇게 괴리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상당 부분 좁히는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기대와 현실간 괴리를 좁힌 시간이 이거는 지금 미국 기준 말씀해 주시죠? 미국과 글로벌, 글로벌. 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한국 쪽은요? 우리는 또 한국 주식 투자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겠죠. 한국은 많이 빠졌고 지금 네. PR 10배고 그렇죠. 시장은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네. 더 빠질 게 있느냐. 지금 싸다는 얘기도 많고. 네. 일단은 신흥아시아가 내년 1분기까지는 힘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그림을 보시면 요 파란색이 네. G10이라고 해서 글로벌 선진국 10개 국가의 평균 GDP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는 G10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근데 이 빨간색은 신흥아시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라고 본다면 대부분 중국을 비롯한 신흥아시아인데 이상하지 않나요? 올해 4분기와 네. 내년 1분기는 네. 선진국 GDP 성장률이 더 높아요. 네. 통상적으로는 신흥아시아의 GDP 성장률이 계속 높아왔어요. 근데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기저효과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신흥국보다 선진국 GDP 성장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신흥아시아가 선진국보다 굉장히 좀 못한, 뭐 반도체 업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근데 원래 했지만 성장률은 신흥이 더 높아야 되는 높아야죠. 건데 왜 이때는 혹시 이게 확진자 수 뭐 그런 거 연결된 건가요? 작년 기저효과, 그러니까 2021년 기저효과가 거꾸로 2020년 말 2021년 기저효과가 거꾸로 반영된 영향도 있지만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그림들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경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네. 한국의 문제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파란색이 미국이에요. 미국 향후 1년 뒤, 12개월 뒤 예상되는 이익 전망인데 보시면은 미국은 쭉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죠. 네. 한국 어떤가요? 꺾였는데. 쭉쭉쭉쭉 완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둘 간의 힘싸움이 어디가 힘이 센가를 봤더니 급전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 즉 3,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높아졌는데 한국은 거꾸로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떨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12개월 포워드 PER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 대비 주가 레벨인데 보통 10배가 장기 평균이라고 말합니다. 10년 평균이라고 말하는데 10배 지지를 받고 온 건 맞아요, 코스피가. 네. 그런데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자, 10배를 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10월 초에는 2,900이 지지였어요. 2,900포인트가 12개월 포워드 PR 10배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11월 말에는 2,800, 지금은 2,760.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이익이 안 좋으니까. 이익 대비 주가 레벨이라서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면 같은 PER 10배라고 해도 10배, 이익이 떨어지는 만큼 이 10배를 맞춰주는 지수도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네. 같이. 그래서 지금은 2,800이 안 돼요. 요게 지난주도 금요일이었고 네. 제가 요게 흰 점선을 올려드렸던 게 오늘이 아마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2,960, 70. 네. 단기적으로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를 보여줄까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큰 흐름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고 좀 약세 흐름으로 가는 그림이 아닌가. 2760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 밑으로도 갈 수 있다. 아. 저희 12월 달 밴드를 2,800에서 3,020으로 제시드리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12월 기술적 반등을 리스크 관리 강화의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12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12개월 포워드 PR 10배 수준이 아직까지 2,760이고 아직까지 빠르게 하락하진 않고 있고 매년 말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수급의 패턴. 특히 배당락을 앞두고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와요. 왜냐면은 현물과 선물 가격 간의 갭이 배당 때문에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거든요. 요 갭을 먹으려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연말까지 들어오고 또 쇼커버, 그러니까 공매도가 확 줄어드는 구간으로 들어가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하려면은 주식을 빌려야 돼요. 그걸 대차라고 하는데 대차를 받은 주식을 배당까지 넘어가면 네. 빌린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 네. 배당만큼 비용으로 지불을 해줘야 돼요, 돈으로. 그래서 이때는 순식간에 대체적으로 확 줄었다가, 그러니까 빌렸던 걸 확 갚았다가 다시 빌리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말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확 들어오고 쇼커버링 매수가 확 들어오는 구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중국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금리 인하인데 왜 약재일까요?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미국 금리 인상 했을 때 시장이 올라갔던 거랑 정반대예요.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해? 야, 금리 인하 얼마나 있어? 뭐 0.05? 뭐야, 장난하자는 거야? 뭐 경기 부양 의지? 0.05인데? 라고 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식하는 한편 네.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표출되면서 시장이 확 내려간 거거든요. 뭐 이외에도 미국 뭐 경기 부양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도 전면 봉쇄를 고려한다라는 이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오늘 10시 반, 10시 50분 이후 급격하게 시장이 무너진 이유는 중국 금리 인하. 근데 금리 인하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폭이 좁았고요. 약했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라고 말하기 미흡해요. 근데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네.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갑자기 금리 인하라는 거야. 네. 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좀 무너졌다. 근데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뭐 2,800을 깨고 막 이렇게 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2,900선 초반에서 반등 시도했다가 좀 밀리고 다시 반등 시도했다가 밀리고 이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당분간 반등 시도가 나올 때마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좀 많이 줄이신 분들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이자. 일단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 그러냐? 네. 앞서 경기 흐름들을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에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1월, 2월 달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만큼 매물이 출회돼요. 또 하나는 쇼커버 들어왔던 만큼 그 이상으로 공매도가 쌓여요. 그래서 이거는 수급의 계절성이긴 한데 네. 이 계절성이 짠 하고 끝나면은 네. 별 영향이 없겠지만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던 건 매도로 나올 거고 쇼커버링 매수 들어왔던 건 공매도를 더 쌓는 수요로 들어올 수도 있어서 1월, 2월 달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경기 흐름도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 흐름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급적으로도 또 1월 달에 대형 IPO가 있어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이 신규 상장이 됐는데 그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프로그램 매물도 출회되고 공매도도 쌓이는데 네. 대형 IPO까지 있어. 기존 주식 팔아야겠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12월에는 좀 그래도 버티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1월, 2월 달에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 종목별로 좀 툭툭 튀어오르는 그림을 보여줄 때는 좀 비중을 줄이자. 특히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들어서 저점 대비 좀 올랐어요. 저도 퇴직연금에서 싹 드러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손실을 보다가 네. 최근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권으로 들어가서 네. 거의 한 10주 빼고 다 ETF긴 하지만 10주 빼고 다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왜 10주를 남겨놨냐 뭐 일단은 제가 베어리 시장이 보는 부분도 있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만한 이유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10주를 남겨둔 이유는 요거를 봐야지 제가 판단이 틀렸나 맞았나를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났을까? 또는 계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정도 내려왔구나, 이 정도 내려왔구나를 트래킹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오늘 좀 밀렸다면 반등 시도가 있긴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좀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12개월 포워드 PL 10배, PBR 1배가 2760선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3020, 3050선이 10월, 11월 저항대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12개월 선행 PER 11배예요. 11배라고 한다면 7월 이후 지금까지 넘어서지 못했던 밸류에이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도 저항이 있지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11배를 넘어서지 못했다. 좀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3,050을 넘어서 3,100을 넘어섰다. 그렇게 된다면 좀 3,100에서 3,000선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좀 더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추세 반전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200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돌리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조심하십시오라는 판단이 틀려서 여기서 또 틀려서 추세 반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맞고 박스권 하다가 맞고 박스권 하다.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에서 이렇게 돌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강화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셔도 크게 늦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팀장님이 전망이 맞아도 슬프고 틀려도 슬프고. 근데 틀리는 게 낫죠.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그게 전망이 좋은 거니까. 틀려서 틀리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지의 시간들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텐데 그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라도 일단은 수퇴하는 게 맞다.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게 된다면 자칫하면은 복구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이 50%가 빠졌으면 이걸 복구하는 데는 더블이 나야 돼요. 100%의 수익률이 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절 얘기도 하고 뭐 리스크 관리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점에서 10%를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버티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요거를 잠깐 뺐다가 다시 들어간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전환하는 시점도 빨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역전의 폭이, 그 수익률의 폭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아마 이때일 거예요. 3,050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3,100 가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었던 시점이긴 한데 그때부터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때다. 라는 말씀을 무겁게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 입술도 터지고 맞아요. 왼쪽 입술 터지셨어요. 네, 이게 또 낫질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조정이 나와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하고 저도 마음이 저도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좀 스트레스는 덜 받겠죠. 언젠간 올라갈 테니까. 근데 저희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방향성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고객분들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킴으로 인해서 역전할 수 있는 시점이나 이런 기회들을 좀 잡게 만들어 드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번 뷰를 바꾸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한 번 틀렸는데 또 틀리겠지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앞으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팀장님 말씀대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현금을 좀 확보해야지 네. 떨어졌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어떤 전문가분 중에서는 이걸 이제 주가가 3,200이든 300 갔을 때도 이제 그 이상 갈 수 있으니까 사라고 하신 분들도 예를 들어 3,100 갔을 때는 싸다 사라 3,000 갔을 때 사라 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 사실 돈이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 이제 영상에 어떤 분들은 댓글로 아니 언제까지 싸다고 할 거냐 그런 그러니까 댓글도 있고.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분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스타일이 좀 다른 거겠죠. 그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올라갈 테니까 계속 모아 나가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자료를 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2,800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800보다는 좀 낮은 2,700이 깨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3,000선에서 한 10% 조정이거든요. 그러면은 10% 조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승이 필요한 거니까 요거를 좀 피했다가 다시 대응을 하신다면 종목별로는 더 큰 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후퇴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긴 한데 큰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한번 크게 왔습니다. 1,400에서 3,300까지. 지금 3,300에서 2,700이 깨지는 정도까지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상승은 더 클 거거든요. 근데 일보 후퇴가 좀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짧게 보면은 일보 후퇴가 굉장히 큰 건 맞아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고민들을 저는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미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이 손실을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0을 갖다가 플러스 50을 가자고 말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10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마이너스 10을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일 수도 있어요. 제 욕심이고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굉장히 조금 베어리시한 뷰를 급선회를 했고 급선회를 한 상황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과정에서 지금 3000선 뭐 2800을 갔다가 2820까지 갔다가 3000선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더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계속 3000 이상에서는 3000선을 회복 시도한다면 좀 줄이고 가자라는 말씀을 제 텔레그램이나 뭐 쪽지나 뭐 다른 뭐 유튜브 방송이나 또는 저희 대신증권에서 하는 고객 세미나에서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이 경기가 기대치보다 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주가가 좀 흐르는 부분들도 있는 건데 그게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 제약산이 문제인 맞아요. 건지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로 인한 좀 부담도 큰 것도 있는 건지. 자, 그것도 조금은 나눠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여파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조정의 문제는 맞아요.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맞아요. 왜?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들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땅 때려가지고 이 정도까지 흐름들로 낮춰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질 거란 기대에 시장이 올랐다면,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다시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왔던 상황에서 기대감이, 현실이 이 정도라면 조정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나쁜 거냐? 큰일 난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이 코로나19가 좀 재확산되는 그림인데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영국에서도 8만 명, 9만 명 나오고 있고, 유럽이 다시 막 40만 명대 후반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그나마 조금은 덜했던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이런 나라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10만 명을 확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부담들, 공포감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요 차별화된 그림은 요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그림이 뭐냐면은 이동성 지수예요, 이동성. 구글에서 데일리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소매점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동을 하느냐. 0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이거든요. 0을 넘어선 플러스권이면 코로나19 직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이너스는 이때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100이에요, 거의. 아예 활동을 아예 안 하는 전면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셧다운했어요. 셧다운, 맞아요. 이때 보시면 스페인은 마이너스 100에 거의 근접했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은 그나마 마이너스 5, 60% 정도 수준에 성방을 했으니까 회복이 좀 더 빨랐던 거고. 근데 자, 지금 어떤 거 한번 보시죠. 유럽 평균, 주국들 평균이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 수준입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10% 전후예요. 영국도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0%, 20% 수준이고 스페인도 그렇고요. 독일은 지금 봉쇄 조치 강도로만 보면은 작년 1월하고 올해 1월하고 비슷해요. 사상 최대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동성 지수가 이때 올해 1월 달처럼 빠지진 않았어요.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미크론을 진원제라고 하는데 여기 또 올라가 있어요. 대단한데. 자, 왜 그럴까라는 것들을 보면은 방역 조치가 후퇴하고 뭐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하는 건 맞는데 전면 봉쇄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봉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접종자의 대상으로. 접종자들은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접종자들은 약국, 이 일부 필수점 빼고는 봉쇄 조치를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과 같은 이런 이동성 지수가 대폭락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냐?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생활 방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접종자에 대한 봉쇄 조치가 강해지는 거구나. 그러면은 실질적인 경기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장의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져가지고 경기 침체로 간다? 그런 그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별화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얼만큼이나 있나?
자, 연말 소비 시즌 기대입니다. 전년 대비 8.5에서 10.5% 증가할 거로 기대를 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이 5.5까지 떨어졌는데 물가 상승률은 여기서 더 올랐죠. 6.8까지 올랐죠. 네. 자, 내 연봉 인상률이 5%, 6%인데 물가가 3%, 4% 막 이렇게 올라올 때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제 실질적인 소득을 크게 흔들어 놓지는 않을 거예요. 내 5%, 6% 내 임금 상승률은 6%, 7%, 8%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제 실질 소득은 이제 마이너스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 심리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소비 심리가 이렇게 후퇴한 상황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18.5에서 10%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고용 개선이 좀 아까 코로나19 상황하고 좀 그 고용자 수랑 상관관계가 반대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달이고요. 그리고 7월, 8월 달에 확진자 수가 늘어났을 때예요. 그리고 또 다시 지금 또 늘어나고 있죠. 보시면은 이때마다 실업수당, 저 실업했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청구 건수가 늘어났던 그림이 나타나고,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이때는 감소를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컸고, 지금도 좀 슬로해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 병목 현상,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하역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막 물량은 늘어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이 더디다 그러면은 병목 현상이 풀리는 시점도 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좀 꺾이는 흐름들에도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눈높이 조정 과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는 어땠냐면은 유럽 경제가 유럽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역성장이었어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좀 슬로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기대와 현실 간의 눈높이가 좀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소비가 부진하고 얼마나 병목 현상이 심한지를 데이터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 때문에 10월 달에 아이고 내가 잘못 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요 두 개 그림이거든요. 보시면은 물류가 늘어나질 않고 있었어요. 사고 싶은 사람들 엄청 많아서 지금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막 30%, 20% 성장을 하는데 물류, 항구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은 올해 상반기보다 못한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포트 컨제스천이라고 해서 항구에 이렇게 묶여있는 물량이거든요. 보시면은 올해 6월 달이 만약에 올해 6월 달에 이게 풀렸으면은 요게 이렇게 떨어졌어야 돼요. 저는 요게 꺾인 것도 확인하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때도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꺾이나 보다 했는데 쫙 치고 8월, 9월, 10월 달에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항구에 멈춰 있는 물량,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바다에 떠 있는 물량들이 이만큼 이렇게 폭증을 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동량이 막 이렇게 항구에서 처리한 물량이 많아져서 이거를 소화하느냐? 아니에요.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바이든이 90일간의 총력전을 펼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거는 시간의 문제였거든요. 24시간 항구를 돌리겠다, 연중 무휴로 항구를 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의 문제다 보니까 사람이 더 투입되지 않았는데 24시간 돌린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람을 분산해서 돌린다고 하더라도 24시간 가동한다고 해서 물량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은 멈춰있고 항만에 들어오는 정체되어 있던 물량들이 조금씩 소화되고는 있지만 물량이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또 하나 이거예요. 육상운송. 자, 항구에서 물류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막 움직여야지 그렇죠. 상점이나 이런 소매점으로 다 갈 거 아니에요. 안 늘어나요. 컨테이너 수송량입니다. 이거는 BNSF라고 미국 물류업체인데 물류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컨테이너 수송하는 물량을 보니까 최근 들어 또 꺾이기도 했어요. 자, UP라는 데입니다. 여기는 여기보다 조금 작긴 한데 물량이 계속 줄어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일부 몇몇 분들은 이게 계절성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자, 여기 요 빨간색이 소매업체 재고율이 1.1이 안 돼요. 1.08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류 이렇게 판매되는 거 대비 8% 정도의 재고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1.4였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을 쫙 받았을 때도 1.2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충격이 있었을 때도 1.2였는데 더 없네요. 병목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1.05까지 떨어졌다, 1.11까지 늘어난 듯 했다가 최근 뭐 연말 소비 시즌에 돌아왔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운송이 안 되다 보니까 물류가 들어와야지 재고를 쌓아놓고 그걸 파는데 쌓여있던 재고까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뜨거웠나요? 별로 안 뜨거웠어요. 네. 왜냐면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할인이 엄청 하고 막 할인율이 막 뭐 할인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던 이유는 그 전에 물류 이렇게 쌓아놓고 할인을 크게 하죠. 그 다음에 많이 파는 거예요. 마진을 조금 남겨도,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해서 많이 조금 남겨서 엄청나게 팔아니까 이익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물량이 별로 없어요. 많이 못 팔겠죠. 많이 못 파니까 할인을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추수감사절 이후 주말, 그 다음 일요일 온라인 매출 보면은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어요. 감소를 한 거예요. 뭐 이전에 10월 달에 먼저 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 증가율도 10월 달에 1.7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남아있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네. 병목 현상이 물류가 제대로 돌지 않고 네. 그 항구에서도 돌지 않던 물량이 육상으로도 이동을 잘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소매업체들의 재고율이 급감을 했고 네. 그로 인해서 할인도 많이 못했고 네. 그나마 있었던 재고까지 소진이 되면서 온라인 매출은 역성장을 했다. 사상 처음으로. 네. 그러면은 병목 현상이 풀리고 소비가 좋아지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또 아까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고용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와, 미국은 대단했어요, 진짜로. 이때 세 번에 걸쳐서 재난지원금 같이 소득을 지원해 줘가지고 소득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순식간에. 네. 근데 역시 미국인답게 네. 다 썼습니다, 거의.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급감을 해버렸어요. 네. 빨간색이 뭐 기준을 생각되는 건가요? 빨간색이 금융위기 이후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바짝 올라가니까 금융위기 이후 흐름들보다는 더 좋은 그림을 보여줬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툭 떨어져 버렸던 거예요. 네. 여기 툭 떨어져 버렸고 네. 그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시적으로 저축률이 막 30%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전 수준으로 복귀해 버렸어요. 7% 수준으로. 네.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는 더 쓸 수 있는 만한 돈이 많지 않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들고 있었던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실업수당으로 보조를 받았던 금액들이 사라지면서 소득이 줄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될 게 임금소득이잖아요. 일을 하면서 다시 소득을 얻게 되면 이 개인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안정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쭉쭉 빠지는 흐름이 아니라. 네.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임금 상승률은 높긴 하지만 네. 사람들의 고용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고용, 병목 현상, 소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풀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1, 2월까지 있을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1월, 2월까지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이유가 그런 그림이고, 자, 이거는 국내 변수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3, 4분기 실적 시즌 10월 달이 되면서 미국 이익에 대한 눈높이는 계속 높아졌는데 한국이 이렇게 꺾여버렸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요 그림이거든요. 특히 내년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툭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다행히 3, 4분기 실적 시즌이 끝난 다음에는 약간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봐야 되는데 저는 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애치 하는데 한국 증시는 독감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언제 그랬냐? 올해 9월 달에 그랬거든요. 8월 달에 미국 증시는 사상치고 챙긴, 한국은 반도체 업황 불안 때문에 3,000선 초반으로 레벨 다운. 근데 9월 달에 미국이 흔들리다 보니까 코스피는 2,900까지 다 이렇게 하락.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레벨이 떨어지는 3개월 동안 어떤 흐름이었나? 호텔 레저, 그리고 건설, 화장품 의류, 요 업종들을 보면은 위드 코로나19 피해주로 평가되는 거잖아요. 코로나19 재확산, 이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한 번 타이트해져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자동차, 인터넷은 규제, 반도체는 1분기까지 업황이나 반도체 가격 부담, 뭐 디스플레이도 패널 가격, 네. 그리고 자동차는 병목 현상. 요거 보면은 지난 3개월 동안 실적 눈높이가 떨어졌던 애들이 쉽게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나마 여기까지 이렇게 선방을 했던 업종들을 보면은 선방할 수 있었던 업종은 시장을 전체를 버티게 만들어줬던 업종들은 운송, 철강, 에너지 얘네가 삼총사거든요. 근데 이 운송, 철강, 에너지 업종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년 실적 전망이 운임은 최근 떨어졌고요. 네. 원자재 가격도 다 레벨이 툭 떨어진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저쪽 코로나19 피해주와 IT 자동차가 내려가는 동안 얘네가 올라와 주면서 내려가는 폭을 이렇게 좀 제어해 줬던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좀 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이 정도 떨어졌던 것만큼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4, 4분기 실적 그리고 그 4, 4분기 실적으로 확인하는 그리고 내년 이익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있을 1월, 2월 달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칠 수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또 한 번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걸 쭉 정리를 해보면은 경기가 다소 불안한데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시장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 수급도 12월에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고 12월 말까지 이어졌던 숏커버링 매수가 공매도를 새로 구축하는 상황 그리고 대형 IPO가 들어오는 수급 그렇게 본다면 코스피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1월, 2월 달까지는 이런 변수들을 부담 요인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익도 안 좋고 수급도 안 좋고 그럼 이때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그냥 다 파나요? 지금 다 정리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뷰에 수긍되는 정도는 줄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경민 팀장이 말을 들어보니 퍼센트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면은 뭐 한 10% 보유하시는 것 중에 10% 정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저러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원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를 50% 정도 신뢰를 하신다면 보유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이셨다 가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투자 스타일과 투자 호흡과 맞는 사람과 좀 발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제가 분기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면서 드린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는 부분들은 따라가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다른 투자나 개인 투자하시는 본인들께서 하고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가시라라는 말보다는 제가 드린 말씀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저는 그냥 러프하게 처음 하시는 분, 그렇게 잘 모르겠으니까 어느 정도, 당신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여야 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현금 비중을 한 70%는 들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정리해야 되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50% 정도는 좀 줄이셨다가 좀 단가가 싸졌을 때 조금 더 타시면 좀 더 저점에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강요할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좀 반도체 같은 경우 분위기 좀 좋았고, 최근에 시크릿도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 철강, 조선, 시클리컬.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좋았던 시절은 1월 중순부터 5월 달까지였어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작년 1월보다 작년 4월보다 이게 상대강도입니다.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이에요. 쫙 내려와서 지금 거의 원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올해 초 대비 원점까지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반등은 할 거예요. 반등은. 왜냐면은
내년 4분기, 올해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내년 이익이 올해 대비 감익이에요. 이익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짧게 사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지금 사서 2개월, 3개월, 4개월 두고 가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반도체가 좋죠. 특히 10월 달부터 저점을 찍고 쫙 올라오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건강관리도 뭐 바탕권에 있긴 하지만 막 반등 시도 더 나빠지진 않고 있어요. 금리가 하락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최근까지 4주까지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 사이클 저점을 확인하는 시점은 내년 1분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2019년에도 자 보자. 4분기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2019년 4분기에 가격 저점이 나와서 한 약 6개월 전, 1년 전에 2019년 1월 달에 주가 저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전망이 좀 바뀌고 있지만 내년 말 2023년 초 가격 저점이 나온다고 본다면 22년 말 지금 1년 정도 텀이 있다면 바닥 나온 거 아니냐 나왔을 수도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때는 가격 증가율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가격 증가율이 1분기에 바닥을 통과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었고요. 지금은 내년 1분기에 바닥을 통과하는 거예요. 저도 전저점을 깨고 완전히 내려가는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저점 대비 큰 거는 뭐 20%,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 정도 올라왔잖아요. 10%, 15%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직전 저점권을 지지력 테스트하는 과정은 조금 있을 수 있다. 왜? 네. 반도체 저점 사이클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력 테스트 한 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펀드 매니저분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업종 대비 시가총액 업종 대비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면서 시장을 아웃하는 시장을 이기려는 투자자분들은 저는 지금부터라도 반도체 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시장보다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가격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은 살 때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정리했다가 좀 싸게 살 기회를 찾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종목별로 대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 파란색이 뭐냐면은 전년 대비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네. 2분기 마이너스 20, 3분기 마이너스 15, 4분기 마이너스 10. 그래서 종목별 대응은 가능한데 저희가 업종으로서 추천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한테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면 종목이 뭐 이런 거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들은 개별 기업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탄탄한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 모멘텀 있는 애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진단 키트나 뭐 백신 개발이나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들이 컸던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차별적으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에너지조선 철강 건강관리 반도체 에너지조선 철강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업종이고요. 근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 제약바이오와 반도체는 올해 내내 소외받았던 업종인데 금리 하락이라든지 업황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 반도체 주가가 반도체 가격이 하락 상승관전할 거라는 기대감들로 움직이는데 얘네들을 들고 뭐 한 달 보름 이렇게 있자가 들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조선, 철강, 제약바이오, 반도체를 리스트에 두고 훅 빠졌다 싶으면 조금 샀다가 훅 튀어올랐다 그럼 팔고 요거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업종별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최근 보시면은 반도체가 치고 올라갈 때는 에너지, 조선, 철강이 막 밀려났다가 반도체가 쉴 때는 에너지, 조선, 철강이 튀고 뭐 이런 반복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긴 하지만 굉장히 난도가 높은 굉장히 짧게 움직여야 되는 거라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거고요. 네. 오히려 내년 1월, 2월, 3월 시장이 좀 불안할 때 그래도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소외주의자 낙폭과대주인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축 빠졌을 때 조금 사시고 축 빠졌을 때 조금 사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 사실 뭔가 확산세를 봤을 때는 또 뭔가 매수 버튼 누르기 좀 불안하죠. 많이 불안한데 네. 앞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봉쇄 조치는 강해졌는데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도 봉쇄 조치는 강해졌는데 이동성 지수가 제대로 팍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슬로해졌다는 거죠. 한국도 좀 비슷해요. 봉쇄 조치가 지난 주말까지 업데이트된 건데 이게 또 한 번 더 올라오겠죠. 이게 올라올 텐데 그러면은 봉쇄 조치가 어느 정도 강해져야지 이게 폭락을 할까? 올해 7월, 8월, 9월, 10월 달에 봉쇄 조치가 8월, 9월, 10월 달에 이렇게 강해졌을 때도 이동성 지수, 사람들이 이동하는 소매 판매 여가시설에 이동하는 건 플러스였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소비 심리가 엄청 나빠지거나 소비 지표가 박살이 나거나 그런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올해 4분기, 이게 회색이 민간 소비거든요. 네. 올 내년 1분기까지는 민간 소비 증가율이 한국 GDP 성장률보다 훨씬 높아요. 2%포인트 이상 높아요. 네. 자,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 정책이 후퇴되고 그리고 방역 조치가 강해지고 네. 그런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대폭락할 것인가? 위드 코로나주 종목들이 실적이 망가지고 업황이 망가지고 막 이렇게 될 것인가? 불안감의 주가는 많이 흔들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익이라든지 매크로 지표라든지 이익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업종들은 거꾸로 보자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는 건 불안 심리와 현실 간의 흐름들이 이렇게 괴리가 커진다면 반등 탄력도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조금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장과 조금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담아 놓으셔도 내년 1분기, 2분기 시장이 불안할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고 좀 받는 탄력도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올해 1월 중순 이후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시장이 불안할 때도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시클리컬 같은 역할을 올해 말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근데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뭐 호텔도 있고 항공도 있고 카지노 그다음 레저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좀 더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다 좋다고 하시는 거 다 아닐까? 좋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디어 엔터 쪽. 뭐 어떻게 보면은 위드 코로나 어떻게 위드 코로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잡혀 있고 그리고 성장주로서의 변신을 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쪽 그리고 영화관 이런 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텔 레저. 또 하나의 모멘텀은 2월 달에 중국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다면은 이쪽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류, 화장품 의류 이쪽들도 워낙 많이 눌려 있고 지금 업종 수익률을 보면은 올해 수익률이 건강관리, 제약바이오 다음으로 화장품 의류가 제일 못해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반등 시도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화장품 의류, 미디어 교육 그리고 호텔 레저 그리고 새 업종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소매 유통이나 이런 쪽들도 좋을 수 있겠지만 반등의 강도라든지 탄력들은 가격적인 측면이나 실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봤을 때 호텔 레저와 화장품 의류, 미디어 교육 이 세 개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미디어나 컨텐츠 쪽은 특히 컨텐츠 쪽이나 엔터 쪽은 좀 길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요즘 핫하죠 NFT. 뭐. 그리고 오징어 게임, BTS. 저는 이런 트렌드가 일시적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싸이 때랑 그리고 기생충 때랑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고 봐요. 싸이는 원히트 원더였고 기생충은 주류 문화에서 인정을 해주는 듯한 거였지 기조에서 막 끌어올린 인기는 BTS랑 오징어 게임이 처음이거든요. K 컨텐츠에 대해서 그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오징어 게임 다음에도 여러 작품들이 계속 그쵸. 지오, 마이네임 1위를 하고 있고 1위하고 뭐 5위 안에 들고 그리고 몇몇 드라마는 롱런을 하는 듯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 특성상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슷한 드라마들을 계속 추천해 줍니다. 보셨나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 NFT랑 엔터랑 좀 맞물려서 본다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결국에는 좀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본다면 그리고 이익 전망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번에 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림 같은 걸. 이익 전망이
쭉 멈춰있다가 미디어 쪽이요. 쭉 미디어 엔터 쪽이 쭉 멈춰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어요. 실적 전망치도. 그래서 변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 호텔 레저, 뭐 화장품 의류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디어 교육은 조금 더 길게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이제 김작가 TV에 처음인가 두 번째쯤 나왔을 때 제가 그 확진자 수 여쭤봤을 때 만약에 10,000명쯤 되면 일일 확진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는 10,000명쯤 되면 거의 주식 대부분 다 정리하기 좋을 것 같다라고 네네네. 멘트를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 지금 사실 거의 10,000명 가까워지고 6, 7명까지 왔잖아요. 네. 진짜 만약에 10,000명까지 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때랑 지금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백신, 치료제. 네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가 언제쯤 좋아질 것 같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내년 봄이 되면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이거든요. 왜냐면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를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백신이 나올 시점이 11월 말 대비 6주 정도, 이거를 배송을 해서 맞을 수 있는 시점이 100일 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2월 말에서 3월 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방어력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0명이 넘어서고 그러면은 또 시장이 추렁추렁 하겠죠. 그런데 지금 백신 효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레벨, 그러니까 백신, 코로나19 확진자 수만 가지고 대응을 하긴 좀 어렵다. 그 당시 제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백신을 얼마나 맞을지, 접종률이 얼마나 될지, 지금 뭐 저희가 3차 부스터까지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진정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본다면 일시적인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변수들이 언제쯤 들어올까를 가민해서 본다면은,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매수할 기회를 잡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때처럼 뭐 다 팔고 떠나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좀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에서 10,000명이 넘었을 때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줄여가지고 그때가 왔을 때쯤 좀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여유를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중소형주가 또 최근에 좀 주춤하는데, 그쵸. 중소형주는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주가 나름 선방했다라고는 하는데, 요 그림이 뭐냐면은 코스닥과 코스피의 상대 수익률을 빼준 겁니다. 11월 첫 거래일부터 12월까지는 잘 버텨요. 12월 중순부터 이렇게 좀 꺾이기 시작하다가 12월 말까지 계속 안 좋은 그림을 보여줘요. 왜냐면은 요 그림 보이시죠? 매년 말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물을 출회하고 있죠. 왜냐면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또는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그런 물량이 출회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종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요 정도지, 장중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쫙 빠졌다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며칠 남진 않았지만 아직 덜 빠진 종목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하셨다가 월말에 쫙 내려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쫙 사시면은 단기간에 또 튀어오르는, 요 그림 보시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튀어올랐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다. 지금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단기 매매하기는 좋은 타이밍이 며칠 내에 올 테니까, 그때를 좀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건 단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열흘 정도 튀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때 좀 정리를 하시면 또 단기간에 수익률을 좀 확보하실 수 있는 전략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좋은데, 수급 변수로 이렇게 출렁일 수 있다라는 종목들, 막 떨어져서 마이너스 70%인데 이게 올라온다. 그런 그림은 아니고요. 잘 가던 종목이 좀 출렁 하다가 쫙 밀렸을 때 튀어오르는 그림이 셀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난번부터 사실 오늘도 굉장히 좀 조심하자, 이런 톤의 매너이신 건데, 그쵸. 살 기회는 과연 오는지라, 산다면 좀 언제부터 우리가 좀 우리 현금 비중을 좀 줄이면 되는지. 내년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그림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1, 4분기 중에 비중 확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키 팩터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목 현상이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장기화되고 하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요. 뭐 오르는 시점도 계속적으로 지연됐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도 빨라졌고, 금리 상승률도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도 약해지고 소비에 대한 기대심리도 약해지고 교육도 묶이고 기업 이익도 불안해지고 특히 제조업 중심 국가, 수출 중심 국가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다 흔들린 거예요. 여기 세 가지 변수가. 네. 그래서 병목 현상이 풀려야지 물가도 안정되고 통화 정책도 더 긴축적으로 가지 않을 거고 금리도 안정되고 경기, 교역, 기업 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병목 현상 언제쯤 완화될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2월, 3월 지나면서 따뜻해질 경우, 따뜻해지면서 날이 풀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2월 말 3월 초를 기점으로 오미크론이 반영된 업그레이드된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중국 변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잊혀진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병목 현상이 심해진다라는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 전력난 이슈가 있었어요. 네. 전력난이 아마도 2월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완전히 풀리고 오히려 좀 성장 쪽으로 좀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날이 풀리면서 좀 따뜻해지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내년 2월, 3월 지나면서 조금 시장이 진정이 되고 바닥을 잡고 추세를 반전시켜 나갈 만한 분위기를 바꿔 나갈 만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을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좀 저항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천선에서는 무조건 비중을 줄이자. 3천선을 넘어섰다, 좀 더 줄이자. 네. 현금 비중을 70% 가질 때까지 비중을 좀 더 줄여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번에 조정이 나온다면, 뭐 12월 달에는 버티겠죠. 2,900에서 3,000선 왔다 갔다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 변수로 인해서 버티려고 하는 힘들이 남아있어서 등락을 보이다가 내년 1월, 2월 달에 좀 밀릴 것 같은데, 그때 밀려난다면, 코스피 2,700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부터 다시 사움 오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물가도 안정되고 금리도 안정되고 경기 교육 기업이 개선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조금 1월 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신 다음에 이경민 팀장이 말했는데 그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검증해 보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변수로 인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요런 한번 바닥이 나온 다음에는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말할 정도로 무슨 근거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또 오늘처럼 좀 자료를 가지고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힘드셨을 거고 지금도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뭐 시장을 2018년처럼 저희가 1년 내내 시장 안 되니까 무조건 파세요 그런 그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큰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이렇게 대응하자. 왜? 솔직히 저도 너무 세게 말씀을 드렸죠. 3,300에서부터 3,000선이 초반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거를 저도 만회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고 만회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은 이때 흔들렸던 것을 여기서 좀 잘 지켜내고 다음 기회에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이때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잘못 판단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8월달 9월달까지 했던 것보다 최근 한두 달 동안 했던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더 자료도 많이 보려고 그러고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그러고 잘 안 봤던 기술적 지표도 보고 기술적 분석도 해보고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3월 말 4월 초에 스트롱 바이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멀지 않은 시점에 스트롱 바이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잘 지키는 것도 방어도 최선의 공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제가 멀지 않은 시점에 다시 한번 스트롱 바이를 외칠 수 있도록 한번 타이밍을 잘 잡아보고 노력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힘내시고 잘 버티시는 것이 아마 롱런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좋은 뷰와 이제 좋은 거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은 1월에 네, 새해 새로운 것을 새로운 담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자, 이제 힘들었던 것은 이제 올해 말로 이렇게 털어내고 근데 주가는 좀 더 1월, 2월 달에 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지금 12월 달까지 잘 대처를 하신다면 1월, 2월 달에 조정을 받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가시기 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큰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개 섹터 정도가 나오잖아요. 네. 반도체랑 바이오, 인터넷, 자동차, 2차 전지인데 섹터별로 한 번씩 코멘트만. 반도체 쪽. 반도체는 저는 내년 2022년 시장에 키를 주고 있는 게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안한 부분도 기대할 부분도 많다는 거죠. 왜냐면은 반도체 이익 증가율이 지금 4%가 좀 안 돼요. 내년 2022년 이익 증가율이. 그런데 지난 3, 4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만 8%가 하향 조정됐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역성장이에요. 그러면 역성장에 대한 걱정들이 시장에 좀 들어올 수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따라가지 말자. 직전 저점 테스트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때 잘 사시면 내년에는 좀 편할 수 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역성장이 됐다가 실적이 조금만 올라와도 플러스 성장이거든요. 또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서는 2022년을 바라볼 때는 2017년의 향기가 조금 난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면서 시장이 막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잘 언제 살지 계속 지켜보면서 직전 저점 수준에 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사셔도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반도체가 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섹터. 인터넷은 뭐 규제 리스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최근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저는 진전 저점이 깨진 시점부터는 조금씩 사셔도 된다. 근데 좀 길게 보시면서 사자.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규제 리스크라든지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의 성장성이 좋은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하는 산업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산업, 메타버스, 웹툰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당분간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동차 섹터. 자동차는 내년에 반도체와 함께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투탑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년 유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소비는 유럽 쪽에서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은 미국 소비는 어땠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소비는 쫙 잘 가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쫙 빠졌다가 쫙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연 수준은 훨씬 뛰어넘어 있거든요. 유럽 어떻냐? 쫙 가다가 쫙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미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줬잖아요. 유럽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왜? 유럽은 서로 합의하고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회복기금이라 그래서 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 기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집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유럽은 계속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계속 시달리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부서차까지 맞고 진정이 되고 펜트업, 그러니까 눌려있던 소비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회복기금까지 집행이 되게 된다면 좋을 거라고 보는데 내년에 유럽 자동차 수요 증가율이 올해 대비 2022년 수요 증가율이 22%예요. 유럽에서 무슨 차가 많이 팔리죠? 전기차가 많이 팔리죠.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이제 점유율이 10%를 넘어선 상황에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요. 이렇게 본다면 자동차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병목 현상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좀 흔들흔들하고 밀리고 눌리고 뭐 그런 그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또한 너무 서두르지 말자. 좀 충분히 싸진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유럽의 전기차 관련해는 그럼 2차 전지는요? 섹터. 좋죠. 좋죠.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대폭락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의 법안, 경기부양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것들 때문에 여기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육성 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밀리긴 했는데 저는 더 밀리면 좀 살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쪽의 전기차 성장이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에 좀 수혜를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으로 넘어가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는 한국 3사, 대형 3사, 거기에 파나소닉 4개밖에 없거든요.
파나소닉은 지금 뭐 점유율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한국 3사가 또 미국 쪽에서 전기차 산업이 성장을 하면 또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에요. 종목들이라서 좀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좋게 봐야 되는데 내년에 뭐 IPO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내년 1월, 2월 지나서 충분히 싸졌을 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차 전지 업체들 중에서는 뭐 소재가 좋냐, 세트 업체가 좋냐. 전 내년은 세트 업체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재는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렇죠. 세트 업체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계속적으로 억눌려 있었거든요. 미국 쪽, 유럽 쪽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면,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 전기차 모멘텀이 좀 유입되게 된다면, 세트 업체들이 한 번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년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2분기, 3분기, 4분기가 역성장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종목을 잘 아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그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자. 저는 내년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면 업종 전체로는 언더퍼폼, 비중을 줄이자라는 쪽이고요. 종목 대응은 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케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21년에도 22년에도 제약바이오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아, 올해 저는 팀장님과 김작가TV에서 처음 인사드린 것 같은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올해 뭐 마지막 이제 이번 출연이 어쨌든 2021년에는 올해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촬영이니까 네. 연말 인사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 좀 남겨주신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좋을 때는 잠시, 그 다음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거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계기가 될 수 있다,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한두 달 투자하시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이제 5년, 10년 투자할 수 있는 스타일, 나만의 패턴, 나만의 기준들을 정하신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년 뒤, 10년 뒤에는 왜 그때는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의 내공을 쌓아가실 수 있는 시간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잘 거치신다면 올 한 해, 특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조정 국면들이 굉장히 쓰고 아프지만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연말에는 현금을 들고 가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마음 편하게 연말 연초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생각으로 1월 2월달 시장을 잘 대응을 하신다면 내년 연말에 2022년 연말에 다시 두둑하게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실까, 찾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분명히 지금보다 나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부의 도움. 그러니까 제가 좀 베어리시한 뷰를 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버스를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버스 운전을 하는데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10월 달에는 너무 급커브를 틀었어요. 또는 급정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렁이시고 흔들리시고 막 다치시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요. 왜? 앞차가 멈춘 거를 보고선 급정거를 했지만 사고는 안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운전을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된 것 같아요. 다만 버스에 타셨던 분들이 내리시기도 하고 또 새롭게 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제가 버스 노선을 운전하는 한 최대한 사고가 안 나게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모시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막 꽝꽝꽝 범벅화도 아니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불편하시더라도 뭐 꾸준히 한번 보시면서 이경민 팀장이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걔는 왜 10월 달에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라는 것들을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선한 의도로서의 운전사 역할을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연말에 보면 항상 그 인간관계든 아니면 자기 1년 동안 했던 것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해서 뭔가 좀 버리고 또 해야지. 네, 맞아요. 새로운 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도 새로운 해에 좀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주식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네. 깔끔하게,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네. 아마 내년에는 또 다른 시장의 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많은 상황에서 언제 올라 하는 것보다도 좀 일정 부분이라도 좀 줄이신 다음에 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저도 뭐 퇴직연금으로 ETF를 하지만 솔직히 저도 주식을 많이 투자했다면 네. 좀 감정적이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힘드신 게 있으면 여기 뭐 앞서 맨 앞장에 보면은 뭐 제 메일 주소랑 전화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메일 주소랑 이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메일 주소 주셔도 뭐 저한테 항의 메일 보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거든요. 제가 다 답변 달아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제 뷰가 바뀌는 것을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거의 일주일에 월요일에는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 같다 계속 뷰를 말씀을 드리고, 제 뷰가 바뀔 때는 좀 그쪽에 먼저 좀 언급을 드리고, 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자료를 모두 링크를 드리니까요. 거기 와서 제가 어떤 생각인지를 좀 팔로우 하시면은 조금은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대로 정리하신 분들에게 좀 내년에 좀 더 좋은 수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